스튜디오 건축사무소의 신민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일부에 꼭지를 한 거는 협회와 함께하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무가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전에 협회 회원이 아니었던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그 협회 중에 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어쨌든 협회 현재 회원이시고 또 저보다 더 오래 활동하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협회가 어떤 조직으로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협회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한건축사협회가 본회가 있고 시도건축사회가 있습니다. 본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전체를 말하고요. 시도건축사회는 서울시처럼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 광역지자체고 도에 해당되는 것들이 합쳐져서 17개 시도건축사회가 있습니다. 의무가입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협회 회원이다, 협회가 우리가 뭘 함께 하자라고 하면 시도건축사회 회원까지를 대상으로 하면 되겠다. 이전에 있었던 그 130~140여 개 되는 지역건축사회 부분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우선 대한건축사협회는 뭐 여러 조직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각 위원회들은 본회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생긴 거나 아니면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저희들끼리 스터디하면서 뽑아봤어요.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이 부분은 우리 내부가 있기도 하겠지만 관공서나 이제 외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윤리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회를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고쳐야 될 거나 이건 부적절한 거 아니야? 라고 있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건축연구원이 있습니다. 저도 협회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됐는데, 건축연구원이 생각보다 건축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연구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고, 생각보다 이런 것도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네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논문 수준으로 1년에 한 서너 건씩 나옵니다. 저는 이제 소규모 건축사무소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가 작년에 올라왔는데, 작년 연구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았는데, 놀라운 거는 5인 미만 건축사무소가 전체 90%가 넘더라고요. 5%에 해당되는 20~30명 이상의 규모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했고요. 요게 저희가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10월 달에 캡처한 부분인데, 정보센터나 자재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화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트들을 현재는 잘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잘 작동이 되어야 우리도 이 효율도 높아지고 객관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 조직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이용하고 잘 안 굴러가는 거는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건축사협회는 건축연구원처럼 본회처럼 건축산업연구원이 서울시 직할로 있어요. 역할이 비슷할 수도 있긴 하는데 서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 건축연구원만큼 재원이나 연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23개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회는 분야별로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정말 다 필요한 위원회일까?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참석을 아직 못하셨는데 권희철 건축사님이 조사를 해주셨는데, 23개의 위원회가 다 필요한 걸까? 만들어지고 역할을 다하고 목적이 달성됐을 때 클로징이 안 되고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보면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무가입 이후에 청년건축사위원회나 아니면 회원분들이 협회 요구를 자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도 참여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하면 좋겠습니다. 대의원 부분은 이후에 차석 건축사님이 설명 한번 드리긴 할 텐데요. 모든 건축사가 직접 참여하는 회장 선거도 있긴 하는데요. 협회의 정책 결정은 대의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이 모이는 총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대의원을 적절한 사람을 선출하느냐 또는 자천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개정 중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이제 그 의무가입 이후가 넘어가면서 이전 방식을 할 것이냐 보완을 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좀 새롭게 할 거냐 고민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듣지는 못했는데 협회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대의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23개 막 이렇게 쫙 있는데 다는 모르겠고요. 좀 젊은 그리고 신입 회원분들 또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적합할 분들에게 이런 위원회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 몇 개 뽑아봤는데요. 건축계 소통위원회가 회장님 직속으로 개설이 됐는데 협회 외부하고의 관계도 포함이 돼 있고요. 협회 내부도 포함이 돼 있고 23개, 17개 시도건축사회 간의 또 소통도 포함이 되는데 이 소통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위원회가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유튜브도 있고 다른 세미나들도 있고 해서 이 홍보위원회 활동들에 귀를 기울이면 건축계 또는 건축협회 또는 건축사들의 필요한 정보나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다. 회원위원회가 있는데 의무가입 때문에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회원위원회가 다른 부분하고도 중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년위원회의 정체성 또는 청년이라는 이름 본회의 신진건축위원회는 신진은 만 45세 이하로 이렇게 해놨는데 45세 이후에 신입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래 하시긴 했지만 혼자 하시거나 해서 여전히 오랫동안 벤처처럼 청년과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 그거에 따라서 청년위원회의 역할과 목적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청년건축사는 무엇을 말할까 또는 바뀐 이런 상황에 적절한 이름은 또 뭐 없을까 이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위원회는 건축사의 윤리 또는 의무가입협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도 공헌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넣어봤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우리도 있긴 하는데 건축문화 창달과 시민 생활의 편익을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요 연구가 건축사법, 제도나 서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민간 건축사 업무대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이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잘 나오고 적절할 때 적절한 연구가 돼야 건축사 협회 또는 건축사들이 사회의 역할 또는 우리의 업역에서 하는 것들이 잘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저는 솔직히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난파선에 혼자 노젓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함께 뭔가를 하려면 이건 이렇다, 내 경험상이 이렇다 하는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게 사회에 필요해, 이런 게 건축사 역할에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려면 이런 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기준 같은 게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 건축연구원, 서울시 건축사회의 산업연구원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연구 과제나 이런 게 선정되고 할 때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자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본협과 서울시 건축사회의 구성이나 그 위원회 같은 것들을 개략했고요. 그 차석은 건축사님께서 다음으로 서울시 건축사회의 좀 세부적인 사항들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회에 요구할 수 있고 협회의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한 꼭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티움건축의 차석헌 건축사입니다. 저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협회가 뭐 홍보 자료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혹시 협회 정관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번에 읽어보셨죠? 네. 참고로 협회 정관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 서울협회에는 규정들에 대한 게 있어서 본협회랑 나머지 구협회까지 정관이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 공부하듯이 그냥 찾아보면서 했던 내용을
담백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조금 협회 공식적인, 이 자리가 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공식적이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건축사협회의 정책과 활동 이 부분인데요. 건축사협회의 가장 큰 정책은 의무가입이겠죠. 의무가입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건축사 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입니다. 22년 2월 3일 개정 공포된 건축사법에 따라서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신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는 개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현재 미가입,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건축사분들은 22년 8월 4일 이후 23년 8월 3일까지 1년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세움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의무 가입하고 나서 이런 실천 계획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성, 회복, 도약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들은 윤리를 바로 세우고 신뢰를 강화하자, 건축사의 위상을 회복하자, 그다음에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습과 제도를 탈피하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어벽을 확대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의무 가입이 되면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협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 개인별로 건축사의 위상이라든가 저희들의 작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별로도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건축 관계자의 열등감.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협회에서도 대단히 이런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협회 관계자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건축계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전과 목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건축 시장을 정상화하고 상생화합을 하자, 회원 자정 활동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역 건축사의 건실화, 협회 운영 개선 이런 내용들이 보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 건축사회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보면 서울건축사협회까지를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슬로건 혹시 아세요? 저도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이게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의 슬로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위에 있는 내용은 조금 진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담백하게 저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잘 모른다라는 건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회원 서비스를 말씀드린 거는 협회 회원이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법률 상담 및 지원, 사무소 운영 컨설팅, 최신 건축 정보 제공, 정보센터, 협회 의사결정기구 참여, 건축 관련 행사 참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사무처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률 상담 및 지원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사무소 운영 컨설팅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최신 건축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센터 운영하고. 근데 제가 여기 별표를 해놓은 거는 뭐냐면 이거는 협회 이제 홍보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협회 의사결정기구를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협회 의사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강제성을, 그러니까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의무가입이 되면서 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념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을 보면 정회원의 권리 중에 지금 표시한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협회 임원, 건축사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임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장님부터 이사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분도 그렇고. 대의원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위임장 같은 거 적어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3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데 여기 보면 협회 회원의 권리 중에 저작권 보호 및 실적 관리를 위하여 설계 도서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정관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건축사 협회 건축사 신문에 이런 글을 보셨나요? 판사님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윤리 확립을 하기 위해서 중앙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현직 판사분이 위원장이 되셨어요.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의무가입의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윤리 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윤리 규정이 엄청 강화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문에 보면 그러니까 전임 중앙윤리위원장 건축사분이시죠. 송근익 건축사분이 말씀하시길 그동안에는 그 회원 징계 요청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게 협회를 탈퇴하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의무가입하면서 15일 이내에 협회를 가입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소임토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사 권한의 업역에 제한을 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러니까 의무가입 우리가 다 한 바구니 담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협회가 저희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원의 윤리 규정을 간단하게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 직무 자긍심 고취, 회원 간 권리 보호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부당 경쟁 금지, 명의 대여 등의 금지, 부당행위 거부, 뭐 타인 존중, 업무 및 대가 기준 준수, 강요 금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윤리 규정에 안 걸리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업무 및 대가 기준 준수, 대가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징계를 결정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받게 됩니다. 경고부터 권리 정지, 제명까지 되어 있는데 제명되면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윤리위원회 규정이 이제 새로 의무가입 법안이 통과되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와 건축사회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윤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고등법원 같은 거죠. 본인 협회에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건축사회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보시면 재심, 그러니까 아까 고등법원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건축사회가 뭐 서울하고 뭐 부산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거나 혹은 관계관청에 통보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중앙윤리위원회에 불려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사회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원의 요구가 있거나 간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간사회라는 용어는 이때 처음 나와서 아마 이사회인 것 같아요. 관계관청, 회장의 요구, 그다음에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건축사회가 지금 뭐 신문에 나오거나 한 게 없어서 그렇지만 주변에서 소집이 돼서 어떤 징계를 한 거를 듣지는 못했었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뭐 책임이사님이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회원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건축사협회 정책과 활동 중에 저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눠서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본협회에서 위임받은 뭐 예를 들면 회원의 입회 서울건축사회를 가입을 해야 본협회에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회원 경력에 관련된 관리도 하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들을 서울건축사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46개 실천 과제가 46개나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단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오늘 이 자리는 청년위원회, 청년건축사의 의견 수렴 및 지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다 똑같은 우리 회원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이제 협회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제일 좀 궁금했던 거는 아까 신민재 건축사님이 말씀해주신 대의원에 대한 거 이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랐지만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건축사협회 의사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순전히 정관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정회원이 있죠.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정회원이라고 보면 정회원이 회장님을 직접 선거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임원을 선출을 하면 회장님을 포함한 이 이사회가 각 위원회도 설치하고 총회를 소집하거나 부의하거나 정부에 건의하거나 협회를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윤리위원회나 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는 권한도 회장, 이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포상도 할 수 있지만 징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를 누가 뽑느냐? 총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본협회, 협회 대의원이라고 정관에서는 명칭하고 있는데 현재 정관에서는 건축사회별 20인당 1명씩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으니까 뭐 대의원도 많겠죠. 정회원이 본협회에 할 수 있는 거는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대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저희가 지역 건축사회, 저희는 서울이니까 서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정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정회원분들이 직접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선거를 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다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했잖아요. 보통은 예전에는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위임장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정회원이 할 수 있는 거는 회장님을 선출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부터 좀 꼬이기 시작해요. 정관이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뭐 회장님이 바뀌었다고 이사회가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보통 일반적인 총회에서 선출하는 거는 절반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데 정관을 개정하려면 절반 이상 참석인 것 같은데 3분의 2 이상 해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바꾸긴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다고 하면 저희 오기도 쉽지 않은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겠다라는 거는 연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참여를 해야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회 대의원이에요. 저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서울회는 또 다른 대의원을 선출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정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건축사회 그다음에 대의원 선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총회는 서울회대 대의원이 있는데 총회에서 또 대의원을 선출한대요.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재는 법정인 조직이 아닌 구건축사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협회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죠. 협회 총회에 참석하게 되고요. 이사회는 똑같이 상당히 막강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 지침을 보면 이 개정이 2014년도 기준이니까 한 8년 정도 전이죠. 이게 제가 찾은 거는 여기까지였는데 여기 보면 대의원 선출일 현재 구건축사회 회원인 자를 우선한다. 기본적으로 지역 건축사에 가입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우리 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그다음에 후보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선출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인준한다.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총회와 서울회 임원진, 뭐 회장님이야 이제 그런 정치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반대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위원분들은 내용도 모르지만 관심도 없고 불만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의원 총회 이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이번 하기 전에는. 그러면 구 건축사회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구 건축사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서 보면 구 건축사회 정관에 대한 표준 정관이 있고 각 구 건축사회에서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구 건축사회는 일단은 구 건축사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정회원이 있고 가입하신 정회원이 있다고 보면요. 구 건축사회는 당연히 미가입했으니까 권한이 없겠죠. 뭐 어떤 구 건축사회의 권리를 행사할 뭐 내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구 건축사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하게 되고요.
회장님을 포함한 모든 운영위원회를 선출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구건축사회 자체적으로 총회 소집 뭐 서울회나 뭐 구청이 건의할 수 있고 내용에 보면 서울회 대의원을 보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출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 보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서울회 대의원, 그러니까 서울회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대의원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현재 표준 그 약관에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서초구이기 때문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 저희 정관을 찾아보니까 그럼 총회를 구성하려면 몇 명이나 와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10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명이면 10명이 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지면 뭐 진행을 하기가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협회 아마 제가 이건 추측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 건축 사회에 여러 이제 분들이 못 오실 때 거의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날치기처럼 전에 제가 알기로는 석정훈 회장님 그 라인에서 의무가입을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아까 정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3분의 2 이상 그 총회에서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3분의 2 대의원들은 되게 열심히 협회 활동을 하시는 지역 건축 사회 또 그 세부적인 아래까지 오셔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회원 중에서도 협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지역 건축 사회부터 밟아가시는 분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로는 이거를 개정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협회 정관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시간 되실 때 협회 정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 역시도 되게 부족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부분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무실을 입사했을 때 건축사 협회의 건축 사보의 일일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제가 혼자 질문했었거든요. 근데 답변 안 해주시더라고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주제여서 적정 설계비가 얼마냐? 너 왜 덤핑해 설계비를? 저 사람은 왜 설계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 거기에 이제 적은 금액은 기준이 뭐고 많은 금액은 기준이 뭐냐? 현재까지의 저의 결론은 설계비가 결론이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많고 적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업무 범위와 투입 인원에 대한 기준이 언급되지 않으면 설계비를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없다가 저의 현재 기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협회나 이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 한 꼭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6년부터 99년도까지는 건축사 업무 보수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설계비를 책정해서 제한하고 계약하면 됐었어요. 근데 99년도에 보수 기준을 폐지합니다. 너네 담합이야 하고선 기준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바뀌다 보니까 공공에서 공공 설계를 발주할 때 발주할 금액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쪽에서는 건축사 영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이라고 해서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기준은 없다. 가장 간단한 거는 공사비 기준입니다. 공공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공공에서는 공사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공사비 내용을 조달청 통해 가지고 계속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 공사비 얼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설계비 몇 퍼센트 그거예요. 공사비 얼마 딱 집어넣으면 요율이 딱 나오고 설계비는 얼마 하고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챕터 1에서 하는 건데 공사비의 총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공사비가 아니고 이 정도일 거야. 민간에서는 저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그거 갖고 때리는 거죠. 예산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알 수 없고. 제가 이거 자료 만든 게 17년도였으니까 17년도에 그 공사 유형별 면적당 공사비 조달청에서 나온 부분인데 창고부터 도서관까지 그 3.3제곱미터당 공사 비용들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하면은 저걸 기준으로 예정 공사비가 나오고 예산을 따서 설계비를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 건축비를 제시하고 있죠. 민간에서는 이거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건축 포함한 표준 건축비라고 한 거니까. 근데 표준 건축비는 실질적인 공사 비용이 아니라 과밀 부담금, 그러니까 어쨌든 과세를 하기 위한 기준이어서 우리 공시지가가 실제보다 낮은 거와 마찬가지로
표준공사비로 건축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못하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설계비를 산정한다?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지었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설계 문의를 할 때 그 건축주는 토지주는 3.3제곱미터당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500만 원 정도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표준공사비를 뽑았을 때는 600만 원 정도가 표준공사비인데 비슷한 규모를 저희가 설계했었던 작년, 재작년 그 케이스들을 봤을 때에는 표준공사비로는 안 되고 적어도 750만 원은 들 텐데 더 들면 더 들었지 라고 생각을 했죠. 더 들었죠. 그래서 공사 끝나고 해보니까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들었어요. 17년도에 1,000만 원이면 왜 이렇게 높아 그럴 수 있는데 바닥 면적이 작고 층수가 많아서 전체 연면적에 비해서는 단위 공사 비용이 높았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아무리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해줘도 나는 다 500만 원으로 들었는데 왜 너는 1,000만 원 부르는 거야? 사기꾼아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표준공사비 조달청에서 나오는 공공의 공사비 기준으로 설계비를 책정하는 것 적절치 않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사기꾼 소리 듣는 그 금액은 제시할 기준이 없다. 토지주가 저 빼고 다 듣고 와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요 하는 걸로 이 공사비 비율로 업무대가 기준 건축사 협회에 있는 걸로 때려보면 공사비가 40평, 연면적이 40평이에요. 3.3 공사비 2억 나와요. 입력하면 설계비가 1,300만 원이 나옵니다. 적절한가요? 건축사 협회나 조직에서 이런 얘기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계전투로 아마 다들 설명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평당 공사비 얼마라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생김새, 층수, 어떤 조건이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건 건축사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리신 거를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한 건데 평당 공사비에 함정이 있다. 같은 연면적,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차이가 큽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간단한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했어요. 층수가 달라지거나 형태가 달라지면 외벽의 면적이 어떻게 달라져서 똑같은 바닥 면적이지만 공사하는 범위가 늘어나. 그러니까 공사비가 늘 수밖에 없는 거야 하는 그걸 그냥 몇 개의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줬는데 이걸 왜 개별 건축사들이 각자의 블로그에다가 써서 논리 없이 네가 하는 주장이지 사기구나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 적절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좀 가슴이 아팠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책정을 해서 내가 금액을 제한하는 게 적절할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외주비로 설계비를 책정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스페이스 타임에서 나오는데 건축사를 위한 건축 설계비 핸드북 엄청 얇습니다. 페이지 수도 몇 장 안 돼서 한 10분, 20분이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최동규 건축사님이 하신 분인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중소 건축사 사무소를 오래 운영하셔가지고 경험으로서 퍼센트를 이렇게 따지신 거죠. 외주비가 이 정도면은 외주비가 얼마 들 거야. 이건 고정 지출이죠. 지출 비율이 있으면 걔를 전체 설계비의 30%로 볼 거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2.5%로 25%로 볼 거냐를 가지고 역산해서 설계비 제한하면 얼추 맞아 떨어져.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설계비를 산정하기 전에 외주비를 확인해서 외주비를 3으로 볼 거냐 2.5로 볼 거냐를 한 다음에 경비를 3으로 보고 직접 인건비를 3 또는 2.5로 했을 때는 3.5로 두고 10% 정도를 이윤으로 따지면 설계비로 그거 제한해서 계약하면 이윤 10% 남어. 그리고 직접 인건비 직원들 월급이나 들어가고 회사 운영하는 경비가 떨어져 라고 하신 거죠. 그럼 이제 A라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정도 규모면은 매주 업체들한테 견적이 얼마예요? 해서 나온 금액이 100이다 라고 하면은 3배 3.5 하면은 얼마? 400 정도를 부르면 돼 하는 거죠. 경험치로. 근거 없이. 경험치로. 죄송합니다. 이게 근거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셨던 규모의 용도와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 케이스는 본인은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저는 그거를 다 적용해야 해라? 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봤더니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비슷한 규모로 꾸준히 하고 비슷한 외주업체를 쓴다고 하면 적절하죠. 근데 이게 건축사들의 설계비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쓰일 수 있을까?
지금처럼 더 외주비가 더 많아지고 품목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저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되지는 않겠다.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찾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우리의 인건비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나는 며칠을 투입하면 되는가? 그럼 그거대로 설계비 선정해가지고 제출하면 되니까.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비 비율 말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건비를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인건비로 하지 않고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있는 인건비를 적용해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하죠. 와, 씨,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우리보다 엄청 많이 받네? 그러고 있죠. 너네 그만큼 월급 안 주잖아. 근데 그거 쓰고 있으니까 설계비 많이 책정한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뭘. 이렇게 다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에 들어가면 그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요 건축사보에 대한 노임 부분인데 주 2에 보면 이 노임 단가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건축사보 얼마 줘야 될지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들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 기준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한 걸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실제로 주고 있는 임금들을 회사들이 통계를 내가지고 평균 내갖고 공표해요. 어우, 월 800 받고 싶어요. 네. 요걸로 월로 산정하면 800입니다. 신입은 350이에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의 인건비 기준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진 않고요. 줄 수 있는 설계비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수익계약 범위니까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1단가 갖고 와갖고 2천에 맞게 그냥 조정하는 거죠. 우리가 투입하는 인원만큼 투입하는 비용만큼이 아니라 그냥 금액 정해놓고 저쪽 단가 가져다가 며칠 들어갑니다라고 하고 제가 엑셀로 만든 건데요. 그냥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그 B표에다가 해마다 발표되는 거 넣어놓고 그냥 인원수 입력하면은 인건비랑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협회에서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냥 웹사이트에 그냥 인원만 넣으면 나오게 되면 참 좋겠어요. 각자 만드는 거는 그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개인이 만드는 거. 건축사는 10% 참여에 초급이 30% 업무를 해가지고 4달 동안 한다 그러면 쫙 하면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한 3개월짜리 용역이면 그 풀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2개월에 3개월이면은 2천에서 3천 정도 금액이면 뭐 되는구나 역추적하고 있긴 하죠. 요즘 요 얘기는 뭐냐면은 건축사 한 명이 초급 인원 데리고 1년 동안 사무소 운영하려면 그 얼마짜리를 몇 개 해야 되나 뭐 그거 계산했었던 거예요. 1억짜리 4개 하면 됩니다. 직원 3명 있거나. 요거는 한국 건축 정책 학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이런 학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서 2015년도에 건축사가 아니고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건축 설계비 산정 가이드를 내놨는데 여기에 1단가랑 표준품 셈처럼 교수님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건축사는 얼마고 뭔 해가지고 막 비율을 막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건축주를 위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맨 아워를 산정해가지고 입력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이 돼 있어요. 완전 건축사 사무소를 위한 가이드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좋았던 거는 이런 식으로 맨 아워가 있다고 하면은 측정해서 설계비 산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론적인 건 다 돼 있는데 입력한 맨 아워가 저건 어디서 온 거지? 물어물어 추측으로 정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성이 없더라. 공사 면적이 저게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 면적이 10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100제곱미터짜리 하나, 400제곱미터짜리 하나, 맨아워가 122일, 뭐 280 뭐 이렇게 갑자기 2배로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100제곱미터 하나, 400제곱미터 하나 주택 설계하는데 갑자기 1이 2배 늘어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론적인 부분이지 현실성은 없구나. 근데 계산 방식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참고를 하는데 여기는 단독주택이랑 다세대랑 2000제곱미터 이하의 1, 2종 근생을 기준으로 가이드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투입 인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객관성을 갖느냐? 저는 저 업무를 엔지니어링 협회처럼 건축사 협회가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정책 학회에서 샘플로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하는 사례를 한 게 60평 단독주택은
4천만 원, 200평 다세대는 5,400, 300평 근생은 8,400만 원이면 적절한 설계비다라고 샘플로 가이드를 해놨어요.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입력된 매너만 적절하다고 하면. 이 기준은 그 정책학회에서 했었던 기준을 한 거긴 하는데 90% 이상이 5인 미만 건축사 사무소라고 하면 그 사무소들이 하는 일들의 기준들을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하는 업무의 양이 어떤가 20억짜리 막 50억짜리 이런 기준 말고 그래서 그 리스트들을 케이스별로 결과물에 대한 리스트를 해주면 보편적인 건축계의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모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얼마를 투입해야 그 품질이 나오느냐. 근데 그걸 하려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건축사 사무소들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링 협회처럼 잘 안 깔려고 한다. 왜 안 깔려고 할까요? 죄송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는 이 조사기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설문이 아니라 조사기관의 그 신뢰도와 데이터의 그 정확성을 한다고 하면 개인이 우리 여기 모였으니까 모아봅시다 해서 아우 설계비 이게 적정하겠네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정확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규모나 대표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각 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데 건축사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되면 그 프로덕이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도 알고 싶고 우리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17년도에 조금씩 업데이트한 부분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연구원의 2021년도 작년 연구 결과로 PDF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제목이 건축설계 표준품셈 마련 연구. 저는 정독은 못했고 며칠 상관이어서 짧게 봤는데요. 내용은 표준품셈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했던 건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필요하다. 많은 부분 절반 정도가 국내외 사례. 그래가지고 일본,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케이스를 했는데 읽으면 막 너무 부러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투입 인원하고 프로젝트를 입력하면 웹상에서 결과가 나온대요. 설계비 얼마가 적정해. 인원은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는 게 나온대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사장에서 표준품셈을 개발했다고 하는 그 과정이 공공 업무 대가 기준에 있는 공사비 중에 20억짜리 공사를 기준으로 요율을 쳐가지고 설계비를 산정한 다음에 설계비를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맨아워 그걸로 나눠가지고 적절한 투입 인원과 금액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정이 축적돼서 적절 설계비를 찾는 게 아니라 공사비 대 요율로 가지고 온 설계비를 쪼개서 우리는 인건비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로 귀결되는 거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문가로서 이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 너네 그거보다 월급 조금 주고 있으면서 더 깎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답변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거는 협회나 이런 쪽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이해는 되지만 협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의무가입이나 협회의 목표, 그러니까 건축사들과 건축계가 안전하고 뭐 하는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협회도 노력을 하고 우리 건축사 분들도 노력을 같이 해서 함께 살아남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부는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